정말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베트남 해역 민다오 지역에서 중국 어선 300여 척과 해경선 10척이 동시에 진입했습니다. 베트남 해군이 긴급 출동했으나 중국 선박과의 충돌로 인해 베트남 함정 한 척이 침몰하고 3명의 승무원이 실종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5년간 남중국해에서 발생한 가장 심각한 해양 충돌 사태로 국제사회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베트남 국가안보국 분석관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중국 측은 이 해역이 자국의 구단선 내에 위치한다며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위기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지금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베트남 국가안보국 소속 분석관 응웬 티탄입니다. 오늘 새벽 민다오 해역에 대한 위성사진이 제 책상에 도착했습니다. 수백 개의 작은 점들이 바다 위에 흩뿌려져 있었죠. 중국 어선들이었어요. 그들 뒤로 커다란 그림자처럼 해경선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또 시작된 것입니다. 상황실로 호출되어 들어서자 긴장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지휘관들은 노후화된 함정 상태와 부족한 장비를 두고 격론을 벌이고 있었어요. 20년 된 레이더로 어떻게 중국 해경선과 맞서야 하는지, 국제법상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사태가 악화되면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하지만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와줄 나라는 없습니다. 제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강대국들은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우려 표명이라는 외교적 수사만 반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래왔듯 혼자 싸워야 했습니다. 브리핑 중에 해군 사령부에서 급보가 왔습니다.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다오 해역에서 우리 함정 한 척이 중국 어선과 충돌해 침몰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승무원 3명이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15년 전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아버지. 제 아버지도 같은 해역에서 중국 어선과의 충돌로 전사하셨습니다. 베트남 해군의 전설이라 불리던 분이었죠. 어린 저는 아버지가 왜 돌아오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바다에서 같은 이유로 또 다른 군인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3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단독 대응 시 피해 최소화 방안. 둘째, 제한적 외교 압박 전략. 셋째, 국제 중재 요청안입니다. 국방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소? 제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우려를 표명하고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혼자입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노이의 밤하늘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남쪽 바다에서는 우리 어부들이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분석관으로서 저는 국익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 마음속에는 차가운 분석이 아닌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바다 위의 망령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외교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 대사관에 협력 요청서를 보낸 결과였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외교부 장관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다들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만 답했소. 실질적 지원은 언급조차 없었소.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모두들 중국과의 무역관계를 해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예상된 반응입니다. 우리는 항상 혼자였습니다. 그때 국방부 차관이 흥미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소. 비공식적으로 협력 방안을 논의하자는군. 한국이요? 의아했습니다. 그들은 늘 이미지에만 신경 쓰는 나라 아닙니까? 실질적 도움보다는 보여주기식 외교를 선호하는. 차관이 제 말을 잘랐습니다. 오늘 오후 2시 한국 대사관 외교관과 비공식 면담이 있소. 탄 분석관도 동행하시오. 한국 대사관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한국은 베트남과 상당한 경제적 유대를 가지고 있지만 군사적 협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우리를 도울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도착해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김성우라는 외교관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예상과 달리 베트남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응웬 티탄 분석관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놀랐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외교적 제스처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김성우 외교관은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베트남의 해양 주권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사태를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저는 내용물을 꺼내 읽었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해양 작전함 한 척을 제공한다는 건가요? 김성우 외교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 가동 가능한 함정입니다. 10년 된 함선이지만 성능은 뛰어납니다. 여기에 훈련 인력, 장비 매뉴얼, 작전 전술 공유까지 포함됩니다.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대가는 무엇입니까? 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어떤 대가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바다를 지켜주세요. 차 안에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한국일까요? 다른 나라들은 모두 외면했는데 왜 한국만 손을 내밀었을까요? 이건 분명 외교적 이미지 세탁용이거나 다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외교에서 순수한 선이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도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제안은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좋은 것은 의심해야 한다는 것이 제 원칙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한국의 제안에 관한 추가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제안을 수용하되 한국의 숨겨진 의도를 면밀히 관찰할 것. 국가의 생존이 걸린 바다에서 우리는 모든 도움의 손길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함정일지라도 말이죠. 정부 내 논쟁은 격렬했습니다. 한국의 제안을 둘러싸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죠.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중립을 잃는 것 아닙니까? 중국은 이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외교부 차관의 질문에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선물이 아닙니다. 분명 계산된 전략입니다. 한국은 우리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이겠죠. 우리는 그들의 대리전에 이용될 뿐입니다. 제 의견은 강경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바다에서 우리 어부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었고 해군은 노후한 장비로 중국의 공세적 행동에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국가안보회의는 한국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탄 분석관은 훈련 지원단 현장 관찰자로 파견하겠습니다.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한국 측의 의도를 파악하십시오. 저는 명령에 따랐습니다. 다낭 해군기지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의 제안서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작전함 여수함은 2013년에 퇴역한 1500톤급 함정으로 완전 무장과 최신 레이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훈련 지원단은 20명의 해군 장교와 기술자로 구성되었고 3개월간의 집중 훈련 일정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다낭에 도착하자 해안가에 정박해 있는 여수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생각보다 컸습니다. 함정 옆에는 한국 해군 장교들이 베트남 해군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김성우 외교관도 보였습니다. 탄 분석관님, 잘 오셨습니다. 여수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내를 둘러보는 동안 저는 모든 것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함정은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새 것은 아니었지만 모든 장비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장교들의 설명은 상세했고 심지어 베트남 해군의 특수한 필요에 맞게 일부 시스템을 수정했다고 했습니다. 이 레이더 시스템은 특별히 남중국해의 해양 환경에 맞게 조정되었습니다. 어선과 군함의 구별이 용이하도록요. 저는 의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분명 다른 목적이 있을 텐데요. 김성우 외교관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모든 국가에는 전략적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탄 분석관님. 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넘어서는 가치가 있습니다. 바다의 평화와 국제법 질서는 모두에게 중요하니까요. 외교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전형적인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죠. 하지만 그날 저녁 한국 지원단이 베트남 승무원들을 위해 준비한 것을 보고 의아했습니다. 그들은 베트남 현지 음식을 준비했고 매뉴얼은 모두 베트남어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한국 장교들은 베트남어 기초 문구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훈련 계획이었습니다. 단순히 장비 조작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해양 전술, 해군 함정 간 협력 방안, 유사시 대응 매뉴얼까지 모든 것을 공유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중 한 젊은 베트남 하사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탄 분석관님, 저는 부 반 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의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부. 그 성씨는 저에게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혹시 부반 호우 대위의 아들입니까?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부반 호우는 제 아버지와 함께 복무했던 장교였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함께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이기도 했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정치적 계산일까요? 한국의 지원이 너무 정성스러워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외교적 이미지 세탁치고는 너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제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한국의 지원은 예상보다 포괄적이며 정성이 담겨 있음.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 이상의 의도가 있을 가능성이 높음. 그리고 처음으로 제 분석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을 관찰하며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한국 장교들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장비 사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 해군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 전술을 조정했습니다. 중국 해경선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적인 충돌은 피하되 국제법적 원칙을 분명히 보여주는 방식으로요. 한국 교관 박준호 대위의 조언은 실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함정이 노후화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에 맞는 대응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매뉴얼도 놀라웠습니다. 모든 문서는 한국어와 베트남어가 병기된 PDF로 제공되었고 심지어 베트남 해군의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까지 고려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어느 날 저는 김성우 외교관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의 정성이면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한국이 얻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군요. 김성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손익계산서로 환원될 필요는 없습니다. 탄 분석관님. 그날 오후 부반 리 하사가 훈련 중 부상을 입었습니다. 레이더 장비를 설치하던 중 손을 다친 것이었죠. 저는 그를 의무실로 데려갔습니다. 괜찮습니다. 탄 분석관님. 작은 상처일 뿐이에요. 그의 손을 붕대로 감아주며 저는 물었습니다. 부하사,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부반 호우 대위는 어떤 분이셨나요? 리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아버지는 진정한 군인이셨습니다. 항상 의무를 먼저 생각하셨죠. 특히 응웬 대령님을 존경하셨어요.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응웬 대령이요? 네, 응웬 반 트엉 대령이요. 탄 분석관님의 아버지 아니신가요?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트엉 대령은 바다를 지키다 돌아가신 진정한 영웅이라고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리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를 구하려다 함께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는 항상 간략한 보고서만 읽었을 뿐 자세한 상황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진실의 일부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우리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바다에서는 국적이 중요하지 않다. 모두가 형제다라고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가 분석관으로서 보고 있던 이 상황이 실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인연의 연장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고서를 쓰려고 노트북을 열었지만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오늘은 분석관이 아닌 딸로서 느낀 감정을 어떻게 보고서에 담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짧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지원은 단순한 군사적, 정치적 목적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임. 인간적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는 중. 그리고 처음으로 한국의 지원이 진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훈련 8주차 민다오 해역에서 다시 중국 어선 수백 척이 출현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해경선 5척이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여수함의 첫 실전 투입이 결정되었습니다. 저는 분석관 자격으로 작전 지휘센터에 배석했습니다. 긴장된 공기 속에서 모든 승무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3개월의 훈련이 실전에서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시스템 정상 작동합니다. 레이더에 중국 어선 약 260척, 해경선 5척 포착됩니다. 함장의 명령이 이어졌습니다. 국제해양법에 따라 경고 방송을 시작하십시오. 무력 사용은 절대 금지합니다. 여수함은 천천히 중국 어선단을 향해 접근했습니다. 함내에서는 한국 교관들이 베트남 승무원들과 함께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완벽한 호흡에 놀랐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근무해온 동료들 같았습니다. 중국 어선단이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일부가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모니터를 통해 상황을 지켜보던 저는 믿기 어려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하나둘씩 방향을 돌려 물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단 하나의 경고만으로 말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옆에 있던 김성우 외교관에게 물었습니다. 김성우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여수함은 과거 연평해전에 참전했던 함정입니다. 중국 어선들도 그 역사를 알고 있죠. 그제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 함정에 담긴 상징성이 중국 어선들을 물러나게 한 것입니다. 여수함은 단순한 함정이 아니라 의지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4시간 후 상황실로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중국 어선 260척이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단 한 발의 총성도, 단 하나의 충돌도 없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어?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이건 전술이 아니라 상징입니다. 한국의 함정은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날 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처음으로 신뢰 기반 억제 효과 발생이라는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냉철한 분석관으로서 이런 감정적인 표현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여수함이 정박하는 모습을 창문으로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전략이 아니라면 정말 진심이었을지도 모른다. 함정 위에는 베트남 국기와 한국 국기가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두 깃발이 마치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오래도록 기억할 것 같았습니다. 첫 실전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저는 일주일간의 휴가를 받았습니다. 하노이 교회의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처럼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집안 곳곳에 아버지의 빈자리가 느껴졌습니다. 내 아버지 유품을 정리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2층 다락방에 있단다.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들 사이에서 아버지의 군복, 훈장,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작은 금속 상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건 본 적이 없는데? 상자를 열자 낡은 사진들과 편지 그리고 일지가 나왔습니다. 사진 중 하나가 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1990년대로 보이는 사진 속에는 젊은 아버지가 한국 해군 장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한다십의 해군 합동훈련 1995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른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 옆에 서 있는 한국 장교의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김성우 외교관과 닮아 있었습니다. 일지를 펼쳐보니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오늘 한국 해군 김준호 중위와 훈련을 했다. 그는 놀라운 전략가이자 진정한 군인이다. 바다에 대한 그의 사랑은 국경을 초월한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김준호. 김성우 외교관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했던 이름이었습니다. 다음 날 다낭으로 돌아와 김성우를 찾았습니다.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진을 보여주자 김성우의 눈이 젖어들었습니다. 아, 제 아버지와 응웬 대령님이시군요.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베트남에 진정한 전우가 있다고요. 왜 이 사실을 말하지 않으셨나요? 처음부터 말했다면. 김성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형제라면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필요할 때 곁에 있을 뿐입니다. 그날 오후 부반 리 하사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리의 어머니는 오래된 편지 한 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건 당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마지막 편지예요. 부반 호우는 나를 구하려다 함께 바다로 갔다. 그의 아들이 자랑스러운 해군이 되길 바란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아버지와 부반 호우 대위는 서로를 지키려다 함께 전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의 기억을 한국이, 김성우가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닷가로 나와 혼자 앉았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저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아래에는 더 깊은 이야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바다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바다, 아버지가 사랑했던 전우들,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지금 이 순간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분석관이기 전에 아버지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한국 정부의 공식 초청을 받아들였고 저는 대표단의 일원으로 서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방문은 양국 해양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더 개인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김성우 외교관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탄 분석관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진해 해군기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진해 해군기지는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역사적인 함정들과 현대적인 시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해군사관학교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곳은 국제교류관입니다. 베트남 해군 장교들도 이곳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실에서는 젊은 베트남 장교들이 한국 교관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고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서울의 전쟁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기념관 한 구석에는 한국과 베트남 우호의 역사 코너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베트남 전쟁 중 파병 기록과 함께 이후의 화해와 협력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 특별히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김성우 외교관은 저를 기념관 뒤편의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해양 영웅들의 벽이 있었고 믿을 수 없게도 아버지의 이름이 그곳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응웬 반 트엉 대령 바다의 형제. 1995년 한국 베트남 해군 합동훈련 중 태풍으로 한국 해군 장교 3명이 바다에 빠졌을 때 응웬 대령님이 구조하셨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제 아버지였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에 관한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05년부터 베트남 전쟁 유공자 가족을 위한 장학금과 의료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특히 해양 분야에서요. 김성우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공부하는 베트남 학생 중 300명이 이 프로그램의 수혜자입니다. 부반 리하사도 이 프로그램으로 해군 기술 교육을 받았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홍보하지 않았나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외교적으로도 큰 이점이 있었을 텐데요. 김성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형제애는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기억하고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었을 뿐입니다. 서울의 마지막 날 김성우 외교관과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탄 씨, 전 그 배를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릴 잊고 싶었습니다. 바다는 우리를 갈라놓는 경계가 아니라 연결하는 다리니까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략이라 생각했지만 진심이었군요. 그날 밤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밤 경치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국가안보분석관으로서 저는 항상 냉철한 계산과 전략적 이해관계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정은 저에게 다른 렌즈를 선물했습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기억과 신뢰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새로운 보고서를 구상했습니다. 이번에는 숫자와 전략이 아닌 사람과 기억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습니다. 하노이로 돌아온 지 한 달 후 UN 동남아시아 해양안보회의가 싱가포르에서 열렸습니다. 베트남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한 저는 연설 기회를 얻었습니다. 단상에 올라 참석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각국의 외교관과 안보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해양 안보는 단순한 군사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조용한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전쟁도 거래도 아닌 진심을 받았습니다. 한 척의 함정이 어떻게 한 국가의 안보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더 큰 평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경험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김성우 외교관이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해양 안보는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신뢰와 협력에서 시작됩니다. 바다는 우리를 나누는 경계가 아니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여러 국가의 대표들이 베트남의 경험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협력 모델에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회의에서 돌아온 직후 베트남 정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근 도입된 새로운 경비정에 우정이라는 한국어 이름을 붙이기로 한 것입니다. 작은 제스처였지만 그 의미는 깊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부반 리 하사와 함께 민다오 해역 순찰에 동행했습니다. 여수함은 이제 베트남의 색으로 새롭게 칠해졌지만 그 상징성은 여전했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더 이상 이 해역에 무단 침입하지 않았습니다. 바다 위에서 바라본 일몰은 아름다웠습니다. 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들은 함께 바다로 갔지만 저희는 함께 바다를 지키고 있네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아버지를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데크 위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많은 보고서를 썼고 수많은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직업의 본질은 결국 평화를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는 전략이나 계산이 아닌 진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노이로 돌아와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바다 위에서 만난 형제 외교가 아니라 기억으로 연결된 이야기였습니다. 보고서 말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국가 안보는 군사력과 경제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기반에는 신뢰와 기억, 그리고 진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다에서 배운 것은 함정 운용법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노이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지켰던 바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키게 된 바다. 그 바다 위에는 아버지의 기억과 함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전략이라 믿었다. 그런데 진심이었다. 제 입에서 절로 나온 말이었습니다.